동계올림픽의 종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눈 위의 설상, 얼음 위의 빙상, 그리고 썰매를 사용하는 슬라이딩입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강세를 보이던 쇼트트랙과 같은 빙상 종목과 달리 설상과 슬라이딩 종목들은 스키장이나 썰매 트랙과 같은 인프라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부유한 나라들의 전유물인 경기였습니다. 특히 슬라이딩 종목과 같은 경우 썰매 자체의 가격도 굉장히 비싼 것뿐만 아니라 연습할 수 있는 경기장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봅슬레이 메달을 획득한 순위를 보더라도 부유한 국가들에게서 많은 메달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아이언맨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봅슬레이 팀은 은메달을 획득하며 그들만의 리그였던 슬라이딩 종목의 첫 출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봅슬레이의 경우 거대한 썰매를 사용하여 트랙을 주행하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은 한때 썰매가 없어 다른 팀에게 돈을 주고 빌려 탔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만든 썰매도 당당히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봅슬레이에 사용되는 썰매의 가격이 슈퍼카의 가격과 맞먹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 썰매를 만드는 회사들도 독일의 BMW, 이탈리아의 페라리, 영국의 맥라렌 등 세계 굴지의 슈퍼카 브랜드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썰매 제작에 뛰어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F1 서킷에서의 못다한 기술 경쟁이 봅슬레이 트랙에서도 이루어져 각 브랜드들의 자존심을 걸고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F1 경기에서는 엔진과 같은 복잡한 부품의 기술 경쟁을 하겠지만 썰매에서는 도대체 어떤 기술 경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봅슬레이의 썰매에 들어있는 기술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F1에 출전하는 머신들과 봅슬레이에 출전하는 썰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동력이 엔진에 의해 전달이 되는지 아니면 사람의 힘과 높은 위치 에너지에 의해 전달이 되는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엔진에 의해 지속적으로 동력을 전달받는 F1 머신의 경우 상대적으로 엔진의 중요성이 크지만 엔진이 달려있지 않은 썰매의 경우 처음 전달받은 동력을 누가 덜 소모하며 내려오는지의 싸움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옌칭 트랙에서는 총 길이 1975m, 시작고도 1019m, 도착고도 912m로 약 100m의 고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높은 고도에서 출발하여 낮은 고도로 내려오며 받는 위치 에너지와 선수가 출발하며 달리는 가속 이외에 썰매의 속력을 높여주는 다른 요소는 없어 이 힘을 최대한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 썰매를 가속할 때 선수들이 밀어내는 힘인데요. 선수들이 트랙에서 발을 떼는 순간 선수들의 힘으로 더 이상 가속할 방법은 없어지고 이 스타트에서 미세한 차이가 트랙을 내려오며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썰매 종목에서는 스타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쿨 러닝에서 얼음과는 거리가 먼 자메이카의 육상 선수들이 봅슬레이로 종목을 전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빠르고 강한 육상에서의 스타트가 봅슬레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스타트를 마친 이후 선수들이 더 이상 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앞서 썰매를 가속할 수 있는 힘은 스타트와 위치 에너지라고 했었는데 아직 위치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인데 물체의 무게와 높이 그리고 중력 가속도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중력 가속도는 상수이고 모두가 같은 곳에서 출발하니 차이를 줄 수 있는 것은 무게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수의 체중이 무겁거나 썰매의 무게가 무거우면 더 큰 위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썰매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면 가장 중요한 처음 스타트 구간에서 충분한 가속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썰매의 무게는 가볍게 그리고 부족한 무게는 선수의 체중으로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각 종목당 허용된 무게 내에서 최대한의 몸집을 불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 선수들의 가장 이상적인 체중은 100에서 105kg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주행입니다. 주행 중 앞서 얻은 두 힘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성적이 갈리게 됩니다. 여기서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 경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썰매의 모양이 전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 팀 선수들의 체형을 스캔하고 썰매의 형상을 최적화하여 공기로부터 받는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공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저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와 직접 부딪히며 만들어지는 전면부의 공기 저항, 그리고 와류가 생기며 뒤쪽에 발생하는 드래그. 말로만 들어보면 쉽게 계산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유체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며 컴퓨터로 전산 유체역학 해석을 하더라도 실제의 움직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각 기업의 기밀이기 때문에 외부로 공개된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에서 공개한 모습을 보면 최적 형상을 찾기 위해 풍동 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최신 기술의 지배으로 봅슬레이 썰매 한 대의 가격은 2인승 1억, 4인승 2억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공기학적인 기술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썰매가 하강할 때 자기부상 열차처럼 공중에 떠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트랙의 얼음과 맞닿아 있는 썰매와 얼음 사이의 마찰력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썰매 날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분야 또한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우며, 실제 2017년 한국 봅슬레이의 간판 원윤종, 서영우 선수가 극심한 부진에 빠진 이유도 시즌 도중 썰매 날 전문가의 교체 때문이라고 하죠. 트랙에 눈이 쌓여 미끄럽거나 기온이 높아 트랙이 녹은 날엔 두꺼운 날을 달아 안정성을 높이고, 춥고 맑아 트랙이 꽁꽁 얼어있는 날엔 얇은 날을 사용해 트랙을 더욱 부드럽게 내려갈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역대 동계올림픽 봅슬레이에서 25개나 되는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독일 팀의 경우 상황에 따라 교체할 수 있는 100개 이상의 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각 제조사들은 썰매의 무게를 낮추고 혹시 모를 충격에 대비한 강력한 소재의 사용, 동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전후 무게 배분 등 오랜 기간 축적해온 노하우들이 총 집결되어 있는 기술의 집약체가 바로 봅슬레이 썰매죠. 그럼 이제 남은 것은 파일럿의 조종만이 남았습니다. 어떤 경로로 운행을 해야 가장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두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점을 가장 빠르게 내려오는 경로는 무엇일까요? 가장 최단거리인 직선으로 내려오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가장 빠르게 내려오는 경로는 일명 사이클로이드라고 불리는 경로로 내려오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복잡한 방법으로 증명이 된 것도 검색을 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는데, 사이클로이드 위에서는 각 지점에서 중력 가속도가 줄어드는 정도가 직선보다 작기 때문에 가속도에 의해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최단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클로이드 경로는 2차원 평면상이기 때문에 3차원인 트랙에서는 훨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강하며 가능한 최대한의 가속도를 얻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는 선수들의 순간적인 판단과 경험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나는 노력과 과학적 분석의 결과물입니다. 그저 트랙을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줄만 알았던 봅슬레이에도 과학적 원리와 첨단 기술이 숨어 있었네요. 최고 속도 시속 150km, 최고 중력 가속도 5G, 출발과 함께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며 1분도 되지 않는 경기 시간으로 짜릿한 볼거리를 선사하는 종목인 봅슬레이를 보고 있자면 이번 겨울의 추위도 날려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